당신이 오늘 혈액검사지를 꺼내 들고 있다면 숫자보다 먼저 몸의 신호를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손끝이 차갑거나 저릿한 날이 늘었나요? 둘째,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빨리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 이 잠깐이라도 스친 적이 있나요? 셋째,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야 하고 넘기고 있나요? 저는 40년 가까이 내과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환자분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장면을 봅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는데. 저는 별 증상이 없어요. 맞습니다.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피 속 기름은 소리 없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우리 몸은 그 변화를 꽤 오래 참고 견뎌요. 그래서 괜찮다는 느낌이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철렁해지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혈관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약속은 단 하나예요. 당신이 지금부터 식탁을 조금만 바꾸고 몸을 무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배우면 혈관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속 가능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제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세요.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약은 성실히 드셨어요. 그런데도 중성지방이 늘 오락가락했고 어느 날은 선생님, 저는 기름진 건 안 먹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조용히 하루 식사를 적어 오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고기보다 더 자주 드신 건 달콤하게 가공된 간식, 짭짤한 반찬과 국물, 그리고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던 특정 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악의가 없었어요. 그저 좋아 보이는 선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고지혈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와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요. 콜레스테롤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혈관을 깨끗한 수도관이라고 해볼게요. 기름은 물과 잘 섞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단백질 트럭에 실어 운반합니다. 그 트럭이 바로 LDL, HDL 같은 지질단백입니다. 문제는 트럭이 너무 많아지거나 트럭이 자주 부딪히고 녹이 슬면 수도관 벽에 찌꺼기가 달라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길이 점점 거칠어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기름만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잘못 듭니다. 기름 자체보다 더 문제를 키우는 건 조합과 빈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무엇과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라 피 속 기름이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혹시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수치가 높지? 라고 답답했다면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오늘은 먼저 고지혈증 환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절대 습관화하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끊으라고만 하지 않을 겁니다. 피 속 기름을 잡는 식단은 금지 목록이 아니라 한 끼의 구조로 완성되거든요. 영상 뒤쪽에서 제가 자주 쓰는 한 끼 비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의로 저지르는 공통 실수까지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 지금은 메모할 필요도 없어요.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음식은 혈관의 기름을 더 달라붙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회복시키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의 식탁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섹션에서 고지혈증의 진짜 본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와 주세요. 당신의 혈관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 전 트럭 비유를 떠올렸다면 이제 그 트럭이 왜 갑자기 늘어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기름을 많이 안 먹어도 수치가 올라가는지 그 속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을 단순히 기름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만 보면 치료의 절반을 놓치게 되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적 사실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당신의 몸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필요해서 만듭니다.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막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지방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문제는 필요한 만큼을 넘어설 때 생깁니다. 특히 간이 중심입니다. 간은 몸속 대사 공장이라서 들어온 영양소를 보고 지금은 저장할까, 태울까, 내보낼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먹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잠이 깨지고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간은 점점 저장 모드로 기울어요. 그러면 VLDL이라는 중성지방 운반 트럭을 더 많이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이 VLDL이 혈관을 돌아다니며 변형되는 과정에서 LDL이 늘어나거나 더 끈적하고 작은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피 속 기름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가쇠가 꼭 기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중성지방은 지방보다도 설탕, 흰쌀빵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술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름진 삼겹살보다 달콤한 빵과 달달한 커피, 과일 주스, 야식 라면에 술 한 잔이 더 빠르게 중성지방을 밀어올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나는 고기보다 밥을 좋아하는데 왜 고지혈증이지? 라는 질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또 하나, 검사 수치가 우리를 속이는 지점도 있어요. 당신이 병원에서 흔히 받는 건 LDL-C, HDL-C, 중성지방 같은 값이죠. 그런데 LDL-C는 트럭에 실린 콜레스테롤의 양을 보는 검사입니다. 트럭 대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정확히 말해주진 못해요. 같은 양의 짐이라도 트럭이 큰 것 몇 대일 수도 있고 작은 트럭이 수십 대일 수도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A4B나 LDL 입자수 같은 개념이 이 트럭 대수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LDL-C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도 혈관은 조용히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수치가 조금 높아 보여도 전체 위험이 낮은 분도 있고요.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만으로 당신의 혈관을 단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쯤에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혹시 공복검사만 괜찮으면 안심하고 있나요? 공복 수치는 전날 밤의 영향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혈관은 하루 종일 식후 상태를 더 오래 경험합니다. 특히 식사 후 2-6시간 동안 혈액에는 지방 성분이 더 떠다니고 이때 혈관 내피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복검사지가 괜찮다고 말해도 당신이 매일 식후에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중간에 머리를 확 잡아끄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당신이 기름을 줄이려고 저지방 식품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고지혈증이 악화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개 라벨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저지방을 만들기 위해 당분이나 전분이 더 들어가거나 씹는 만족감을 보완하려고 단맛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의 입에서는 가볍다고 느껴지지만 간은 저장하자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식단을 두고 늘 나오는 논쟁이 있죠. 포화지방 제한이 먼저냐, 정제 탄수화물 제한이 먼저냐.
어떤 전문가는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인슐린 저항성과 중성지방을 봤을 때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둘 중 하나만 정답인 경우는 드뭅니다. 당신의 체형, 혈당, 중성지방, 지방간 여부, 가족력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늘 당신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만들고 쌓는지부터 파악하자고 합니다. 그래야 같은 노력으로도 결과가 빨라지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고지혈증의 본질은 기름을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간과 혈관이 대사를 처리하는 방식이 꼬이면서 생기는 운반 시스템의 과부하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하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조합, 빈도, 식후 움직임, 수면과 스트레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요. 그렇다면 절대 습관화하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는 무엇이며 왜 하필 그 3가지가 당신의 혈관을 가장 빠르게 거칠게 만들까요? 다음 섹션에서 첫 번째 음식을 꺼내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설마 그게 하고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설마가 당신의 수치를 움직여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함께 가볼까요? 당신이 나는 기름진 음식은 거의 안 먹어요 라고 말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첫 번째 음식이 있습니다. 고기나 튀김이 아니라 입안에서 가볍게 사라지는 달콤한 액체,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달달한 간식이에요. 커피 믹스 한 잔, 달달한 라떼, 과일 주스, 건강즙, 요구르트 음료, 식후 디저트처럼 붙어 다니는 달콤한 빵 한 조각. 이게 첫 번째 덫입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 잡아볼게요. 중성지방은 지방만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액상 형태의 당이 들어오면 당신의 간은 그걸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이 한 번에 다 태우지 못하면 남은 당은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때 혈액으로 내보내는 트럭이 바로 VLDL이고 그 트럭이 많아질수록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LDL의 성질도 더 나쁘게 변하기 쉬워요. 기름을 먹지 않았는데도 피 속 기름이 는다는 말이 여기서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단맛을 씹어서 먹을 때보다 마시는 단맛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씹는 음식은 포만감을 주고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달달한 음료는 목으로 쑥 들어가니까 뇌가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받기 전에 이미 많은 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여도 음료는 더 쉽게 과잉 섭취가 됩니다. 특히 커피는 문제를 가리기도 해요. 커피 자체는 괜찮은 편인 경우가 많지만 커피에 섞인 설탕과 크림, 시럽이 매일 반복되면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왜 이러지 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볼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탄산은 안 마셔요. 대신 100% 과일 주스나 건강즙을 마셔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하지만 간은 라벨을 읽지 않아요. 간은 그저 당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왔는지를 봅니다. 과일을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속도를 늦추는데 주스는 그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당신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주스가 간에게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과일도 끊어야 하나요? 아니요. 과일 자체는 다릅니다. 과일은 섬유질, 씹는 시간, 포만감이 함께 오고 양도 보통 제한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농축과 액상이에요. 같은 과일이라도 형태가 달라지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지금쯤 당신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당신이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이 정말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넘길 수준일까요? 한 잔은 작아 보이지만
매일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야기가 바뀝니다. 혈관은 한 번의 실수보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 더 크게 반응하거든요. 여기엔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설탕만 줄이면 된다. 과당도 결국 칼로리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비율이 높아 특히 중성지방과 지방 간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전체 식사 패턴과 운동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을 완전히 악마화할 필요는 없지만 액상당과 매일 디저트 습관만큼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매우 불리한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거나 지방간이 함께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손보는 게 효과가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끊어라 해서 끝나면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당장 지킬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달콤한 음료는 음료가 아니라 간식으로 취급하기. 즉, 매일 마시는 루틴에서 빼고 정말 원할 때만 가끔으로 옮기는 겁니다. 커피가 필요하면 일단 무가당 쪽으로 바꾸고 시럽과 크림부터 줄여보세요. 주스는 가능하면 씹는 과일로 바꾸고요.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줄이면 피 속 기름이 내려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이 있어야 다음 섹션에서 말할 두 번째, 세 번째 음식도 더 쉽게 정리됩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주변 분들과 함께 들어오셔도 좋아요.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반찬이라 괜찮다고 믿고 매일 먹는, 그러나 혈관에는 거칠게 작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음식의 착시를 꺼내겠습니다. 계속 함께 가볼까요? 당신이 방금 마시는 단맛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제 두 번째 덫은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달지 않고 오히려 단백질이니까 괜찮다는 얼굴을 하고 식탁에 올라오거든요. 제가 40년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환자에게 특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떡갈비, 미트볼, 그리고 간편식 단백질처럼 포장된 냉동 육가공품들까지요. 먼저 아주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잡아볼게요. 고지혈증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방의 양만이 아니라 지방의 질과 혈관에 주는 자극입니다. 가공육은 대개 포화지방이 비교적 많고 제품에 따라 염분과 첨가물이 함께 들어갑니다. 포화지방이 많아지면 LDL이 올라가는 쪽으로 기울 수 있고 염분이 많으면 혈압과 혈관의 부담이 커지죠. 그 상태에서 LDL이 혈관벽에 더 쉽게 달라붙고 또 산화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기름이 떠다닌다가 아니라 거칠어지고 예민해지는 방향으로 변해요. 여기서 조금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햄은 기름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겉으로 기름이 번들거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공육은 잘게 다진 지방이 고기 사이에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조리 과정에서 그 지방이 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렇게 열과 공기에 자주 노출된 지방은 혈관 입장에서는 더 자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가 혈관에 부담이 없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식사 기록을 보면 이런 패턴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에 햄 한 장, 점심은 샐러드에 닭가슴살 소시지, 저녁은 반찬으로 스팸 조금, 하루로 보면 양이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매일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은 한 번의 큰 폭식보다 작은 자극이 매일 이어지는 걸 더 싫어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단백질을 챙긴다는 이유로 선택한 그 가공육이 정말 단백질만 제공하고 있을까요?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근육을 지키기 위해 더더욱 필요하죠. 그런데 단백질을 얻는 길이 꼭 가공육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혈관을 생각하면 단백질을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중간에 한 번만 머리를 확 잡아 끄는 질문을 더 던져볼게요. 만약 당신이 LDL 수치를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식단은 꽤 괜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계속 정체라면 그 이유가 간식이 아니라 반찬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가공육은 간식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이게 두 번째 덫의 무서움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쪽은 말합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전체 식단이다. 적당한 육류는 괜찮다. 또 다른 쪽은 가공육은 별개로 심혈관 위험과 더 일관되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기와 가공육을 같은 선상에 놓지 말자. 신선한 고기를 삶거나 굽는 것과 가공, 염지, 훈연 첨가물까지 더해진 가공육은 혈관에 주는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줄여야 할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공육은 꽤 앞쪽에 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뭘 먹어요? 아침에 바쁜데요. 좋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드릴게요. 당신의 목표는 완벽한 금지가 아니라 자주 먹는 루틴에서 빼는 것입니다. 아침 단백질이 필요하면 달걀 1개와 두부 혹은 그릭요거트처럼 덜 가공된 형태로 옮겨보세요. 반찬으로 뭔가 짭짤한 게 당기면 햄 대신 생선구이, 콩자반, 두부조림처럼 가공 단계가 낮은 단백질 반찬을 늘리는 쪽이 낫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날엔 매일이 아니라 가끔으로, 그리고 양을 줄이고 채소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혈관은 그 차이를 알아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다면 여기서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볼까요? 가공육은 단백질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기. 이 분류 하나가 식탁 선택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가족과 함께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 식탁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큰 방향키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달지도 않고 고기도 아닌데 고지혈증을 끈질기게 붙잡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영역이죠. 다음에서 그 마지막 덫을 정확히 풀어드릴게요. 당신이 지금까지 두 가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달달한 음료 줄이고 햄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조심할게요. 그런데 저는 원래 밥을 좋아해요. 밥 없으면 힘이 안 나요. 네,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덫은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세 번째 음식은 하얀 탄수화물의 습관화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라면, 같은 면, 떡, 과자처럼 곱게 갈린 밀가루 음식들. 이것을 기름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매일 중심에 두는 식사 패턴이요.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 짚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고마운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쪽으로도 몸을 이끕니다. 특히 간은 그 신호를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흰밥면 떡을 자주 먹는 분들에서 중성지방이 오르고 지방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LDL도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더 작고 끈적한 형태로 바뀌어 혈관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많은 분들이 나는 밥만 먹지 기름은 안 먹는다고 하시는데요.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는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함께 먹는 조합에서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 흰밥에 달달한 양념이 강한 반찬, 면에 국물과 함께 먹는 식사, 라면에 김치와 밥까지 더하는 습관. 여기에 밤늦게 먹는 야식이 붙으면 가는 밤새 저장 모드로 일합니다. 아침에 공복 검사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당신의 혈관은 밤마다 반복되는 그 파도를 기억합니다. 잠깐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입이 허전하다는 느낌으로 밥이나 면을 찾는 날이 늘었나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먹고 나서 금방 다시 허기 비슷한 신호가 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또 찾게 되고 반복이 시작되죠. 고지혈증이 끈질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배운 루틴을 쉽게 놓아주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당신의 시선을 붙잡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당신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중성지방이 잘 안 내려가고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는 기름을 거의 안 먹는데 라고 느낀다면 혹시 그 원인이 스판들 밥과 면의 양이 아니라 빈돈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루 한 끼를 크게 먹는 것보다 하루 3번 하얀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는 패턴이 간에 더 꾸준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은 큰 사건보다 작은 반복에 더 민감하니까요. 물론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쪽은 포화지방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쪽은 중성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생각하면 정제 탄수화물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검사지에서 중성지방이 높다. HDL이 낮다. 지방간이 있다. 같은 단서가 보이면 정제 탄수화물을 손보는 효과가 빠른 편입니다. 반대로 LDL이 매우 높고 가족력이 강한 분은 포화지방과 약물 치료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고요. 즉,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흰밥면 떡의 습관화가 고지혈증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이 제일 걱정하는 말이 나오겠죠. 밥을 줄이면 힘이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밥을 중심에서 자리에 맞게 옮기자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밥그릇을 큰 그릇에서 작은 그릇으로 바꾸고 첫 숟가락은 밥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로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가 바뀌면 혈당과 지방 대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면을 먹는 날엔 밥을 덧붙이지 않고 국물은 밥만. 떡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생각해서 따로 또 먹지 않기. 이런 작은 조정이 혈관에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해 볼게요. 3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단 하나의 음식 이름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을 매일 당연하게 중심에 두는 습관입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거나 배가 나오고 지방간이 동반된 분에게는 이 습관이 혈관 회복을 가장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해요?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쓸 수 있는 피 속 기름 잡는 한 끼 구조를 드리겠습니다. 비율, 순서,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망하는 흔한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계속 함께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오늘 저녁 한 끼부터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식단의 핵심은 금지 목록이 아니라 비율과 순서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무엇을 먼저 먹고 어떤 비율로 채우느냐에 따라 피 속 기름이 달라집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요. 당신이 밥을 한 숟갈 뜨기 전 입에 들어가는 첫 음식이 혈당의 속도를 정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그 신호는 간을 저장 모드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중성지방 트럭이 늘고 혈관이 하루 종일 기름 파도를 더 오래 겪게 되죠.
반대로 섬유질과 단백질을 먼저 넣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식후 지질 파도가 덜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문장만 드릴게요. 밥을 줄이기 전에 밥의 자리를 늦춰라. 양을 갑자기 줄이면 오래 못 가요.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몸이 덜 힘들고 결과가 더 꾸준합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한 끼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접시의 절반은 채소입니다. 생채소든 익힌 채소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절반이라는 비율이에요. 채소는 섬유질로 흡수 속도를 늦추고 장내에서 담즙산과 결합해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샐러드만 먹으면 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가운 샐러드만 고집하지 말고 따뜻한 채소 반찬을 꼭 함께 넣으라고 해요. 따뜻함은 포만감을 도와주거든요. 둘째, 접시에 1/4은 단백질입니다. 생선, 두부, 콩류, 달걀, 살코기. 핵심은 가공육이 아닌 형태로 자주 선택하는 것.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포만감을 늘려서 밥을 줄이는 싸움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죠.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메우스 식이 콜레스테롤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고 전체 식단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이 LDL이 매우 높거나 가족력이 강한 편이라면 달걀 노른자 매일은 피하고 주 3일 5회 범위에서 반응을 보자. 반대로 중성지방이 문제인 분은 달걀보다 달달한 음료 흰 탄수를 먼저 손보는 게 효과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남은 1/4의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얀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추고 가능하면 질을 바꾸는 것이에요. 흰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혈관을 생각하면 잡곡을 조금 섞거나 양을 줄이고 채소 단백질로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지혈증 식단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밥을 줄였다고 생각하면서 대신 과일을 많이 먹거나 견과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과일은 건강하지만 양이 늘면 결국 당 부담이 되고 견과는 좋은 지방이지만 한 줌이 2줌이 되는 순간 칼로리가 급증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은 디저트로 소량, 견과는 약처럼 정량. 이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딱 이 순서로만 드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국이나 찌개는 가능하면 중간 또는 끝. 그리고 국물은 반만. 식후 디저트는 습관이 아니라 행사로.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여기서 미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식사 시작 10분 안에 밥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혈당이 올라갈 틈을 먼저 열어준 겁니다. 반대로 채소와 단백질로 아침 용분을 먼저 채우면 밥이 자연스럽게 줄고 식후 졸림도 덜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루 실제 예시를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무가당 요거트 플르 견과, 소량 플르 삶은, 달걀 1개 플러스 커피는 무가당, 채소 반찬 이 3가지 플러스 생선 두부, 살코기 플러스 밥은 작은 공기 우 3 정도. 밥보다 채소를 먼저 충분히 플러스 단백질 반찬 플러스 국물은 반, 디저트는 건너뛰기. 여기서 당신이 속으로 묻고 있을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기름은요? 올리브 오일 같은 건 괜찮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지방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지방도 결국 지방입니다. 특히 체중이 늘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분은 좋은 지방을 과하게 쓰면 결과가 더디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기름은 종류도 보도해 양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여기서 한 번만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고지혈증은 혼자보다 같이 바꾸면 훨씬 오래 갑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파트에서 의사들이 갈리는 지점을 더 꼼꼼히 정리할 힘이 납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혼란스러웠던 주제죠. 달걀, 유제품, 탄수화물, 오메가3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에서 왜 의사들이 다르게 말하는지 그 기준을 당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어떤 의사는 달걀 괜찮다 하고 어떤 의사는 피하라 하고 우유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고 오메가3는 또 먹으라 했다가 조심하라 했다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요? 오늘 에서는 그 혼란을 정답 하나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릴게요. 기준이 생기면 유행하는 식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요. 사람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포화지방에 더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정제 탄수화물과 술에 더 민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LDL이 잘 높아지는 체질이고 어떤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 중성지방이 잘 오릅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서로 틀렸다기보다 서로 다른 환자 유형을 더 많이 봤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유형을 가르는 간단한 힌트를 드릴게요.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고 배가 조금씩 나오고 지방간이 있다면 대체로 정제 탄수화물 당술 쪽을 먼저 잡을 때 효과가 빠릅니다. 반대로 LDL이 유난히 높고 가족력이 강하거나 젊을 때부터 수치가 높았다면 포화지방 관리 플러스 약물 치료 비중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 주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첫째, 달걀 논쟁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좋고 간편하죠. 그런데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말이 늘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LDL에 미치는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달걀을 늘려도 큰 변화가 없고 어떤 분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쓰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메일로 만들지 말고 반응을 확인하자. 주 3일 후에 정도로 시작하고 다른 요소를 먼저 정리한 뒤에 수치를 다시 봅니다. 만약 LDL이 확실히 상승한다면 그때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달걀을 피한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달걀을 줄인 대신 빵이나 과자를 늘리면 중성지방이 오르면서 전체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뭘 빼느냐만큼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유제품 논쟁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을 주지만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과 당이 달라요. 전문가들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유제품은 포화지방 때문에 조심이라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발효 유제품은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죠. 제가 드리는 실전 기준은 이겁니다. 가공 정도와 당 첨가부터 보자.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비교적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달콤한 요거트 음료나 시리얼과 함께 먹는 달달한 유제품은 오히려 에서 말한 액상당 문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치즈는 조금만 먹어도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높아지기 쉬우니 조미료처럼 소량으로 두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탄수화물 논쟁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멜스 탄수화물도 필요하다. 둘 다 맞습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탄수화물의 질과 시간이에요. 흰밥면 떡이 몇 끼니 중심이면 간이 저장 모드로 기울기 쉽습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있는 낮 시간에 채소 단백질을 먼저 깔고 탄수화물을 뒤에 두면 같은 양도 다르게 처리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밥을 먹고 나면 졸림이 확 오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몸이 지금 너무 빨리 들어왔어 라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신호는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순서와 비율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만약 어떤 의사가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고 다른 의사가 탄수화물은 꼭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누구 말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검사와 증상입니다. 중성지방이 높고 식후 졸림이 심하면 탄수화물의 질과 양을 먼저 조정하고 LDL이 유전적으로 높다면 포화지방과 약물의 축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에요. 넷째, 오메가3 논쟁입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생선 섭취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으로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 보충제를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하나? 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람에 따라 위장 불편, 출혈 위험, 제품 품질 차이 같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음식을 먼저, 보충제는 필요할 때 의료진과 상의해서 용량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특히 중성지방이 높아 치료 목적이 뚜렷한 분과 단순히 건강에 좋다니까 먹는 분은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의사들이 다르게 말하는 이유는 대개 환자 유형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무엇을 먼저 바꿀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붙잡아야 할 건 누가 더 단호하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검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활에서 무엇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바꿔도 지속 가능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정리되면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습니다. 좋아요. 식단은 구조가 생겼고 기준도 생겼어요. 그런데 혈관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움직임은 뭘 해야 하죠? 이제 애서 숨이 차도록 뛰는 운동이 아니라 혈관 내피를 부드럽게 깨우는 10분 회복형 움직임을 당신의 호흡 리듬에 맞춰 안내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기준 하나가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혈관을 실제로 회복 방향으로 돌리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는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지혈증이 있는 위시반리에 70대에게 더 잘 맞는 건 혈관 내피를 부드럽게 깨우는 회복형 움직임이에요. 먼저 아주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요. 혈관 안쪽에는 시타 내피라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내피는 단순한 벽이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피가 잘 흐르게 만드는 신호를 계속 냅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일산화질소인데 쉽게 말해 혈관을 살짝 이완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이 내피가 좋아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이 뭘까요? 바로 피가 일정하게 흐르면서 생기는 부드러운 마찰입니다. 즉, 당신이 가볍게 움직일 때 혈관은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구나 하고 회복 신호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혈관은 더 세게, 더 오래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자주, 그리고 숨이 붙는 강도에서 내피가 안정적으로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평소 운동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무리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거나 몸이 과하게 긴장해서 오늘만 하고 멈추는 패턴이 되기 쉽죠. 혈관은 이벤트가 아니라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10분은 이렇게 설계합니다. 목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혈관의 아침 저녁 컨디션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준비물은 의자 하나면 됩니다. 혈관 회복 10분 루틴. 숨부터 바꿉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어깨 힘을 빼고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교감신경이 조금 내려가고 혈관도 조여 있던 상태에서 풀릴 준비를 합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숨이 얕아졌다고 느끼나요? 숨이 얕으면 혈관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발목 펌프, 팔스 종아리 깨우기, 앉아서 발끝을 당겼다 펴고 30회, 그 다음 천천히 까치발 들기 20회. 종아리는 제 뒤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 정맥 혈류가 잘 돌아가고 혈관 흐름이 안정됩니다. 제자리 걷기,
말이 가능한 속도로만 움직이세요. 숨이 차서 말을 끊어야 할 정도면 조금 느리게. 이 강도가 바로 혈관이 좋아하는 강도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기준이에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8, 1, 2회. 이 움직임은 하체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혈당과 중성지방 대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몸을 깨웁니다. 만약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수치가 잘 안 내려간다면 그 이유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일 수 있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보다 매일 10분이 혈관에는 더 일관된 신호가 됩니다. 벽 밀기 플러스 어깨 열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푸시업 15회. 그 다음 어깨를 뒤로 돌리며 가슴을 펴줍니다. 상체를 열어주면 호흡이 깊어지고 걷기 자세도 좋아져 혈류 리듬이 안정됩니다. 마무리 호흡 플러스 맥박 체크. 처음보다 숨이 편해졌는지 느껴보세요. 몸이 따뜻해졌다는 느낌이 오면 아주 잘한 겁니다. 중요한 경고도 꼭 드릴게요.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러움, 숨이 비정상적으로 찬 느낌, 다리가 갑자기 붓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릎 허리가 약한 분은 앉았다, 일어서기 횟수를 줄이고 속도를 느리게 하세요. 혈관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운동을 두고 의사들이 갈리는 지점,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HIIT가 더 좋다는 의견과 중강도 유산소가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의견이죠. 실제로 어떤 연구들은 고강도 운동이 체력과 인슐린 민감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쪽은 심혈관 위험이 있는 분에게는 지속 가능한 중강도가 이점이 크다고 봅니다. 제 결론은 현실적입니다. 당신이 내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관리에서는 계속하는 힘이 한 번의 폭발을 이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가족 중에 운동은 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다 는 분에게 이 실분은 정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배운 실분 루틴이 기본 리듬이라면 다음에서는 같은 식사를 해도 결과를 바꾸는 타이밍, 바로 식후 15분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당신의 혈관은 무엇을 먹었는지만큼 언제 움직였는지 도 기억합니다. 계속 함께 가볼까요? 좋아요. 방금에서 우리는 혈관이 좋아하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리듬을 가장 강력하게 쓰는 타이밍이 있어요. 바로 식후 15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따로 크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지만 식후 15분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일상에 붙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혈관 회복 장치예요.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사를 하면 혈액 속에는 포도당과 함께 지질이 늘어납니다. 특히 식후 몇 시간 동안은 몸이 처리 모드로 들어가죠. 이때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과 중성지방이 더 높게,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가볍게라도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더 빨리 쓰고 혈액 속 기름 파도도 더 빨리 잦아드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어요. 혈관 내피 입장에서는 거친 파도가 오래 치느냐, 짧게 지나가느냐가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같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식전에 해야 효과가 좋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목적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지혈증과 식후 대사를 생각하면, 특히 중성지방이 높거나 식후 졸림이 심한 분은 식후 가벼운 움직임이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혈관이 가장 자극받는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 TV를 켜면 몸이 스르르 잠 쪽으로 기울지 않나요? 그 졸림이 의지 부족은 아닙니다.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이 무거워지고 혈관도 그 파도를 함께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처방은 단순합니다. 식후 15분.
15분만 움직이기. 숨이 차는 운동이 아니라 대화 가능한 속도로요.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같은 식단을 그대로 유지해도 식후 15분만 바꿨는데 중성지방과 혈당 흐름이 달라진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아직 충분히 회복할 힘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를 정해드릴게요.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당신의 몸 상태에 맞춰 하나만 고르세요. 식후 산책 10분, 집 앞을 천천히 걷거나 아파트 복도를 왕복해도 됩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말이 끊기지 않는 속도. 숨이 차면 강도가 높습니다. 조금만 낮추세요. 집 안 걷기, 플러스 가벼운 정리 10분. 걸으면서 물컵을 씻거나 식탁을 닦거나 빨래를 개는 정도. 이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매일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이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의자 루틴 7분 플러스 제자리 걷기 3분, 의 발목 펌프, 앉았다 일어서기, 벽 밀기 중에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 없는 것만 골라 7분, 그리고 제자리 걷기 3분. 밖에 나가기 어렵다는 날에 최고의 대안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도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분들은 식후 바로 움직이면 소화에 나쁘다라고 걱정합니다. 맞아요. 격한 운동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하는 건 달리기가 아니라 가벼운 걷기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 움직임은 속을 편하게 느끼는 분도 많아요.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후 25분이 좋은 이유는 칼로리를 태워서가 아니라 혈관이 거친 파도를 덜 오래 겪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체중 변화가 당장 없더라도 혈액 속 환경이 달라지면 혈관은 그 차이를 압니다. 특히 당신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습관은 약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생활 안전장치가 되기도 해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몇 끼니마다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 답은 현실적으로 이겁니다. 하루 한 끼만 제대로 해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먹는 끼니 대개 저녁부터 식후 10분을 붙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점심으로 넓히면 됩니다. 완벽하게 3끼를 다 하려다 실패하는 것보다 한 끼를 확실히가 혈관에는 더 좋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딱 3일만 실험해보세요. 식후 25분, 10분 걷기.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식후 졸림이 줄어드는지, 밤에 속이 덜 더부룩한지, 아침에 몸이 가벼운지. 이런 작은 신호가 혈관 회복의 첫 문장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식단 구조와 움직임의 타이밍을 잡았죠. 그런데 고지혈증 관리에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약을 먹고 있는데 뭘 조심해야 하지? 당뇨나 혈압도 같이 있는데 괜찮을까? 에서 약을 먹는 당신의 안전장치,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약을 먹고 있는 당신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는 건 이미 당신이 혈관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약을 먹는 순간부터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부작용을 피하고 효과를 제대로 끌어올리는 생활에 보조 레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 치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 중 하나가 스타틴이고,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해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간이 중심이라는 말은 곧 당신의 생활 패턴, 특히 술, 수면, 영양,
약과 맞물려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를 꼭 짚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약이 LDL을 낮춰도 식후 중성지방 파도가 계속 거칠면 혈관 내피는 여전히 자극을 받습니다. 즉, 약은 중요한 기둥이지만 식후 습관과 움직임이 받쳐주지 않으면 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만든 한 끼 구조와 식후 15분은 약을 먹는 분에게 오히려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약을 먹으면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첫째, 근육 통증과 피로를 그냥 참고 넘기지 마세요.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 중 일부는 근육이 뻐근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근육통이 약 때문인 건 아니지만 만약 약을 시작한 뒤로 새롭게 생겼거나 확연히 심해졌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정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둘째, 간 수치와 음주 습관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간은 약을 처리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술이 잦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간이 부담을 느끼기 쉬워요. 여기서 반전 같은 사실 하나. 술은 소량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고지혈증에서는 종종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분은 소량 음주도 수치를 흔들 수 있어요. 약을 먹고 계시다면 술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치료 성적표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약만 바꾸고 생활은 그대로인 경우를 조심하세요. 여기서 당신의 집중을 확 잡아끄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약을 더 세게 올렸는데도 수치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약이 약해서가 아니라 식후 유육시간의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면요. 공복검사는 좋아 보여도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당신의 혈관은 매일 같은 파도를 맞습니다. 그래서 의식 후 10분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게 하는 생활 처방이에요. 넷째, 동반 질환이 있을수록 목표가 달라집니다. 당뇨, 고혈압, 만성 콩팥병, 흡연, 가족력 같은 위험 요인이 함께 있으면 의사들이 LDL 목표를 더 엄격하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혈관 위험이 누적될수록 안전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내 수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느낌보다 당신의 위험 요인 조합을 기준으로 목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료실에서 목표 수치를 들었을 때 그것이 왜 그 목표인지 설명을 꼭 들어보세요. 이해하면 불안이 줄고 관리가 쉬워집니다. 다섯째, 영양제와 음식의 상호작용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약을 드시면서 오메가3, 홍국, 각종 추출물까지 한꺼번에 드세요. 여기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보조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 품질 편차와 예측 어려운 상호작용이 문제라는 입장도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권합니다. 추가하는 것보다 빼야 할 것부터 정리하기. 달달한 음료, 가공육, 흰탄수 습관을 먼저 손보면 보조제가 없어도 수치가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제를 드시려면 최소한 성분을 정리해서 의료진에게 보여주고 함께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어요.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당신은 혹시 자기 몸의 신호를 덜 듣고 있지는 않나요? 몸은 늘 말을 합니다. 근육이 평소와 다르다. 피로가 유난히 깊다. 속이 불편하다 같은 작은 변화가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장치입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 실험만 해보세요. 저녁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특히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플러스 물 한 컵을
3일만 붙여보는 겁니다. 결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혈관은 꾸준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 안전장치가 전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해야지로 끝내지 않도록 7일 혈관 리셋 루틴으로 묶어드릴게요. 당신이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하루 단위로 아주 현실적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알겠는데 매일은 어렵다는 당신의 현실을 붙잡고 7일 혈관 리셋 루틴으로 묶어드릴게요. 고지혈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가 강한 날이 아니라 의지가 약한 날에도 돌아갈 수 있는 기본 레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하루를 아주 작게 설계합니다. 성공의 기준도 낮춥니다. 대신 끊기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요. 몸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지만 몸은 하루 단위의 반복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특히 간과 혈관은 매일 들어오는 신호에 적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약을 먹어도 매일 식후에 조금 움직이는 사람이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혈관은 단발성 이벤트보다 리듬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요일부터 완벽하게를 시작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완벽한 계획보다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장치에서 더 빨리 회복됩니다. 즉, 루틴의 핵심은 잘하는 날이 아니라 흔들리는 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자, 7일 루틴의 규칙은 딱 3가지입니다. 한 끼만 잡습니다. 식후 10분을 붙입니다. 절대 끊어야 할 3가지 중 하루에 하나만 줄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시작점이 생깁니다. 저녁 한 끼 구조 만들기. 오늘은 저녁을 접시로 생각하세요. 절반 채소, 1사 단백질, 1사 탄수화물, 밥은 작은 그릇으로만. 그리고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세요. 식후 10분은 산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식탁 정리하며 움직여도 좋아요. 당신은 오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밥의 자리를 늦추고 있나? 달달한 액상 끊기 실험. 오늘은 커피, 주스, 요구르트 음료 같은 달콤한 음료를 간식으로 분류해봅니다. 완전 금지보다 오늘만은 물이나 무가당으로 바꿔보세요. 놀라운 건 이 하루만으로도 어떤 분은 식후 졸림이 덜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혈당 파도가 완만해지면 몸이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식후 10분 걷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공육을 반찬에서 빼기, 햄, 소시지, 베이컨이 식탁에 올라오려는 순간 오늘만은 다른 단백질로 바꿉니다.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 여기서 중간 훅 하나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나는 간식을 안 먹는데 수치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해 왔다면 답은 간식이 아니라 반찬의 매일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고리를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하얀 탄수의 민도 줄이기. 밥을 없애지 말고 하얀 탄수화물이 중심이 되는 끼니를 하루에 한 번만으로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에 면을 먹었다면 저녁엔 밥량을 줄이고 채소 단백질을 늘리는 식으로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포화지방부터 줄여야 한다는 쪽과 정제탄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쪽이 있죠. 하지만 당신의 몸이 중성지방형인지 LDL형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습관화된 과잉을 먼저 끊는다. 오늘은 그 과잉의 빈도를 한 번만 낮춰봅니다. 식후 15분 타이밍 고정. 오늘은 시간만 고정해보세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 시작하기 전에 딱 10분 걷기. 알람을 맞추면 더 쉽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식후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혈관은 어떤 파도를 더 오래 맞고 있을까? 이 질문을 떠올리면 10분이 운동이 아니라
혈관의 안전 스위치가 됩니다. 10분 회복 루틴 플러스 물 한 컵의 회복형 움직임을 그대로 합니다. 복식 호흡 1분, 발목 펌프,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벽 밀기, 마무리 호흡, 끝나고 물 한 컵. 오늘은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 해요. 혈관은 정확한 신호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조용한 CTA 하나 드릴게요. 이 루틴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한 사람만 떠올려 전해주세요. 운동이 무서운 가족에게 이 10분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리셋 점검, 그리고 다음 7일 설계. 오늘은 검사지가 아니라 몸을 봅니다. 식후 졸림이 줄었나요? 밤에 속이 덜 더부룩했나요? 아침 손끝이 덜 차갑나요? 이런 작은 변화가 혈관 회복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7일의 목표는 욕심내지 마세요. 저녁 한 끼 구조 플러스 식후 10분. 이 두 가지만 유지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큰 결심으로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작은 반복으로 지키고 있나요? 혈관은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핵심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다시 믿을 수 있는 몸으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마무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정말 잘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칭찬으로만 하고 싶지 않아요. 혈관을 지키는 길은 의학 지식보다 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당신 몸이 어떤 신호에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 이해는 앞으로 어떤 음식이 유행해도 어떤 정보가 쏟아져도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겁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로 마무리를 시작해 볼게요. 혈관은 딱딱한 관이 아닙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고 안쪽 내피는 매 순간 열릴지 닫힐지 부드러울지 거칠어질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신의 하루, 특히 식후의 파도와 움직임의 리듬에 의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은 무언가를 영원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거칠어지지 않게 파도를 낮추는 생활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반전 같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만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바쁘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많이 옵니다. 아침은 급해서 간단히, 점심은 빨리, 저녁은 피곤해서 달달한 한 잔과 편한 음식. 그런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환경을 거슬러 이기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기억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줄이면 됩니다. 첫째, 절대 습관화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달콤한 액상과 매일 디저트, 가공육, 하얀 탄수화물의 중심화. 이 세 가지는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매일 반복될 때 혈관을 가장 꾸준히 거칠게 만드는 패턴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양보다 빈도를 먼저 봅니다. 그게 성인의 지혜예요. 둘째, 피 속 기름을 잡는 한 끼 구조. 접시의 절반은 채소, 1/4은 단백질, 1/4은 탄수화물. 그리고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당신이 밥을 끊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바꾼 건 밥의 존재가 아니라 밥의 자리입니다. 이 변화는 오래갑니다. 셋째, 식후 15분 10분만 움직이기. 이건 운동이 아니라 혈관을 위한 안전 스위치였습니다. 당신이 식사 후에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맞는 파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대화 가능한 속도의 걷기, 집안 정리, 의자 루틴,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가능한 수준으로 하는 것. 여기서 전문가들이 갈리는 지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달걀, 유제품, 탄수화물, 오메가3. 의견이 다른 이유는 누가 맞고 틀려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문제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붙잡아야 할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LDL이 유난히 높고 가족력이 강한가? 중성지방이 높고 지방 간 복부 비만 식후 졸림이 있는가? 당신의 몸이 어떤 길로 나빠지는지 알면 정보는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당신에게 드렸던 안전장치도 기억하시죠? 약은 기둥입니다. 하지만 생활은 바닥이에요. 바닥이 흔들리면 기둥도 불안합니다. 근육 통증, 피로, 간 부담, 음주 습관 같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필요하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오래 안전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큰 결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의 작은 반복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혈관은 마음의 큰 결심보다 오늘의 작은 행동을 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전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도전은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의 혈관에게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해주는 신호가 될 거예요. 오늘 밤 저녁을 먹고 나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집 안이든 밖이든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식후 졸림이 어땠는지, 밤에 속이 편했는지, 아침 손끝이 덜 차가운지. 이런 작은 변화는 당신이 회복의 문턱에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중성지방이 높아요. LDL이 높아요. 약을 먹고 있어요. 식후 졸림이 심해요. 처럼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한 줄에서 당신에게 맞는 다음 걸음을 더 분명하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렸던 작은 챌린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이 1 7 챌린지 시작.